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나폴레온 힐의 부의 비밀. 백만장자 제조가이자 사업계와 산업계 거물들의 조언자, 미국 대통령의 막역한 친구인 나폴레온 힐은 1883년 미국 버지니아주 서남부 산골 마을의 한 칸짜리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다. 8살 때 어머니를 여인 후 그는 권총으로 말썽을 피우는 문제아가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재혼했다. 새어머니는 늘 그에게 너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위대한 작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15살이 되자 과거의 문제아는 지방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작가가 되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갔다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느 잡지사에 기자로 취직했다. 나폴레온 힐의 일생을 바꿔놓은 계기, 그리고 그의 성공 철학의 탄생은 유명한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에 대한 인물 기사를 쓸 때 찾아왔다. 카네기는 힐에게 자신이 소개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성공 비밀을 배우라고 제안했다. 힐은 즉석에서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그는 헨리 포드, 토머스 에디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존 디, 록펠러 주니어, 라이트 형제를 비롯한 수백 명의 유력 인사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영자들을 직접 만나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 카네기는 또한 힐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을 만나도록 주선해 주었다. 거의 30년 동안 나폴레온 힐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고 성공적인 지도자들 500명 이상을 인터뷰했으며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리지 않고 수천 명의 기업가들을 만났다. 수십 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힐은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1962년 나폴레온 힐과 그의 아내 애니 루 힐은 세계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나폴레온 힐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을 사회봉사단체, 교육자, 소수자 단체, 교도소 수감자, 사업가, 개인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인간이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성공의 비밀. 이 책에는 내가 오랜 세월 치밀하게 분석한 비결, 즉 수많은 거부들이 엄청난 부를 이룬 비결이 안내되어 있다. 내가 이 비결을 깨달은 건 50여 년 전 앤드루 카네기를 만난 것이 계기였다. 생각이 깊고 매력적인 이 스코틀랜드 노인은 아직 애송이에 불과하던 내게 그 비결의 실마리를 넌지시 던져주었다. 그때 그는 의자에 푹 기대앉아 재미있다는 듯 두 눈을 반짝이며 자기가 건넨 말의 중요한 의미를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유심히 살폈다. 내가 자신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걸 깨닫자 그는 이렇게 물었다. 부의 비밀을 접하지 못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지도 모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20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을 바칠 각오가 돼 있냐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카네기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1908년은 미국 경기가 극심한 침체기를 겪은 해였다. 나폴레온 힐은
밥 테일러스 매거진의 기자로 채용됐는데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유명인사들의 성공 스토리를 쓰는 일이었다. 수입은 변변치 않았지만 힐에게는 비즈니스계의 거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그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이 바로 미국 철강업계의 창시자인 억만장자 앤드루 카네기로 힐의 멘토가 되었던 인물이다. 카네기는 힐의 예리한 지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3시간의 인터뷰를 마친 후 그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해 주말을 함께 보내며 토론을 계속했다. 함께한 이틀 동안 카네기는 성공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원리를 이해한다면 누구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들려주었다. 명백한 성공의 원리가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스스로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네. 카네기는 그렇게 말했다. 카네기가 말하는 성공에 이르는 방법이란 위대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거기에서 얻은 정보를 수집하여 포괄적인 원리로 종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데 적어도 20년의 세월이 걸릴 테고 그 결과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이 탄생할 것이라고 카네기는 굳게 믿었다. 그는 힐에게 이 일에 도전할 것을 제안했다. 그 임무에 대한 지원이란 인터뷰에 필요한 소개장과 여행 경비가 전부라고 했다. 힐이 카네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 걸린 시간은 29초였다. 만일 60초 이상 걸렸다면 제안을 철회했을 것이라고 훗날 카네기는 귀뜸했다고 한다. 제때 결단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다고 해도 자기가 내린 결정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네. 라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책이 결국 빛을 보게 된 것도 나폴레온 힐의 흔들림 없는 헌신 덕분이다. 나폴레온 힐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부자들의 일생, 나폴레온 힐의 전기를 읽기 바란다. 이 책의 저자 마이클 리트는 10년간 힐의 보좌관을 역임했고 나폴레온 힐 재단의 첫 직원이기도 했으며 그곳의 전무이사, 비서실장 및 재무이사를 지냈다. 마이클 리트는 힐에 관한 개인적인 기억과 힐의 미출간 자서전을 바탕으로 하여 이 전기를 완성했다. 이 책 부의 비밀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수천 명, 이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 그 효력이 입증된 카네기의 성공 비결이 담겨 있다. 카네기는 어떻게 부를 얻을지 스스로 연구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공식을 일러주길 원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각 분야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그 공식의 효율성을 실험하고 입증해 주기를 그는 바랬다. 나아가 그는 이 공식을 모든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다. 이 방법을 제대로 교육하기만 한다면 모든 교육 시스템에 획기적인 혁명을 불러올 것이고 그럼으로써 학교 교육에 소비되는 시간이 50% 이상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장 신념편에서는 거대 기업 US 스틸의 놀라운 탄생 비화가 소개된다. 찰스 M. 슈왑이라는 한 청년이 이 기업을 설립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카네기의 성공 원리는 마음의 준비가 된 모든 이들에게 분명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찰스 슈왑은 이 비결을 적용함으로써 막대한 부와 엄청난 성공을 거머쥐었다.
결론만 말하자면 이 공식을 단 한 번 적용한 값이 무려 6억 달러에 달했다. 당신 또한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보상을 얻게 될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결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들은 각자 바라는 목표에 이를 적용했다. 어떤 사람은 이 비결로 부를 얻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화목을 이루었다. 어느 교회에서는 한 해에 7만 5천 달러, 현재 기준으로 약 15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기도 했다. 신시내티의 의류 제조업자 아서 내쉬는 파산 직전에 처한 회사에 이 공식을 적용해 재기에 성공했고 큰 돈을 벌었다. 수많은 신문사와 잡지사들은 아서 내쉬의 이 특별한 실험에 관심을 보여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그 내용을 기사로 싣기도 했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스튜어트 오스틴 위어도 이 비결을 전수받았다. 마음의 준비가 확실히 돼 있던 그는 몸담았던 직종을 떠나 법률 공부에 뛰어들었다. 그는 과연 성공했을까? 6장 전문화된 지식 편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가 라살 대학에서 홍보 담당자로 근무하던 시절 J.G. 채플린 총장은 카네기의 공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유명무실하던 라살 대학을 미국 유수의 통신교육 대학으로 발전시켰고 나는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다. 부와 성공의 비밀은 이 책을 통틀어 100번 정도 언급된다. 비밀을 직접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비밀을 찾아내고 실천할 준비가 된 사람들의 경우 비밀을 그냥 눈앞에 놓아두기만 할 때 오히려 더 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앤드루 카네기가 나에게 비밀의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전해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이 비밀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각 장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비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이 책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 확인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비밀을 찾았을 경우 얻게 될 혜택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 당신이 좌절을 경험했다면,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곤경에 처했다면, 도전했다가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면, 질병이나 신체적 고통으로 장애를 겪었다면, 내 아들이 카네기의 성공 비밀을 발견하여 적용한 이야기가 희망이 실종된 사막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오아시스가 되어줄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우드로 윌슨 대통령,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비밀을 집중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전장에 나서는 모든 병사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고 전쟁에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는 데 이 비결이 강력한 역할을 해냈다고 나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그 비밀의 특징은 이것을 획득하고 활용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결코 없다. 성공의 비밀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보상에 비한다면 아주 작은 대가이지만 말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 비밀은 거저 줄 수도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 비밀을 찾지 않는 한 아무리 큰 돈을 지불한다 해도 그걸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성공의 비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중 하나를 이미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비결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효력을 발휘한다. 교육 수준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이미 토머스 에디슨이 이 비결을 손에 넣었다. 그는 이를 현명하게 적용한 결과 불과 3개월밖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다. 에디슨의 동업자였던 에드윈 C. 반즈 역시 이 비결을 전수받았다. 당시 1년에 고작 1만 2천 달러밖에 벌지 못하던 그는 이 비결로 막대한 자산가가 되어 젊은 나이에 은퇴할 수 있었다. 그의 성공 사례는 바로 다음 장에서 소개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부가 결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아니며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든 모든 것은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돈, 명예, 사회적 인정, 행복은 당신이 준비만 된다면 그리고 그런 은총을 손에 넣겠다고 결심만 하면 언제든 당신의 소유가 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지 궁금한가? 당신은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그 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맨 처음 장에서 혹은 맨 마지막 장에서 알게 될 수도 있다. 앤드루 카네기의 제안으로 20년에 걸친 연구 조사를 하는 동안 나는 수백 명의 유명 인사들을 분석했다. 그들 중 많은 인물들이 막대한 부를 이룬 공을 카네기의 성공 비결에 돌렸다. 이 인물들로는 다음과 같은 이들을 꼽을 수 있다.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립자로 무일푼의 무학으로 출발했으나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자수성가 기업가로 손꼽히게 되었다. 윌리엄 리글리 주니어, 방문 판매 영업사원이었는데 고객들이 그가 파는 상품보다 사은품으로 나누어주는 껌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아예 자기 회사를 차렸다. 존 워너메이커, 유통업계의 왕자로 알려진 인물로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창업했으며 마케팅, 고객 서비스, 직원 복지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제임스 제이 힐, 대륙을 횡단하는 그레이트 노던 철도를 건설하여 제국의 건설자라고 불렸다. 미국 서부의 도시 거주 장려 정책을 지원했으며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화물 운송로를 확립했다. 조지 S. 파커, 교사 시절 학생들에게 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느라 애를 먹다가 직접 새로운 디자인의 펜을 개발하여 파커 펜 회사를 설립했다. 간단한 아이디어로 거부가 되었다. E.M. 스타틀러,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호텔 사환으로 출발했으나 끈질긴 노력 끝에 스타틀러 호텔 체인을 설립했다. 이 호텔은 미소 띤 서비스와 화려함으로 특히 유명해졌다. 헨리 L. 도허티, 12세 때 콜롬비아 가스 회사의 사무보조원으로 시작해 훗날 생활용품 업체 53곳의 소유주가 되었으며 140개의 천연가스 및 석유 제품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등등. 지금까지 카네기의 비결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인생의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이들을 소개했다. 이 명단은 카네기 법칙으로 재산이나 그 밖의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거둔 미국의 저명 인사들 중 일부만 포함한 것임을 밝혀둔다. 나폴레온 힐이 밝힌 바와 같이 위에 언급한 사람들은 부의 비밀을 지필하기 전에 인터뷰했던 500명 이상의 억만장자와 초유의 성공 인사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책을 출간한 이후에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나폴레온 힐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그의 책을 읽은 덕분에 성공한 사람들 또한 여기에 씻지 않았다. 나폴레온 힐은 부의 비밀을 통해 어떤 역사적 인물보다도 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냈으며 또한 수많은 자기개발 전문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평가받는다. 힐의 저서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자기개발 전문가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다. 데일 카네기와 노먼 빈센트 필 같은 동시대 인물들의 저서에도 그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드러난다. 그 이후 세대에서는 W. 클레멘트 스톤, 오그 만디노, 얼 나이팅게일 등 여러 명의 성공한 작가와 연설가들이 나폴레온 힐 또는 나폴레온 힐 재단과 함께 일한 전력을 지닌다. 윌리 페이머스 에이머스, 메리 케이 애쉬, 켄 블랜차드 등등등 다양한 인물들의 저서에서도 나폴레온 힐의 성공 원리에 영향을 받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의 작가 스티븐 코비 역시 나폴레온 힐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공공연히 밝혔으며 21세기 초에 가장 성공적인 자기개발 작가이자 연설가로 꼽히는 앤서니 로빈스도 나폴레온 힐을 자신의 영웅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 비결을 이용하고도 자신이 몸담은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아직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이 비결을 습득하지 못하고도 탁월한 위치에 오르거나 큰 부를 이룬 사람 또한 아직 보지 못했다. 따라서 나는 자기 결단이라는 문제에 관한 한 이 비결이야말로 소위 학교 교육을 통해 얻는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당신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이 책을 읽는 도중 그 비결이 어느 페이지에선가 튀어올라 눈앞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첫 번째 장에서 그러한 낌새를 느끼든 맨 마지막 장에서 발견하든 그때가 오면 잠시 멈추고서 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해 두기 바란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담긴 내용이 절대 허구가 아닌 사실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 책의 목적은 위대한 보편적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고 당신이 준비가 되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필요한 자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에 앞서 카네기의 비결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짤막한 단서를 하나 제공해 보겠다. 성공은 그리고 부의 획득은 모두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 비결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비결을 절반은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다. 나머지 절반은 비밀이 마음에 와닿는 순간 깨닫게 될 것이다.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제 경영서 및 자기개발서들과 달리 부의 비밀은 한 장에서 다른 장으로 뛰어넘거나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장에서 제시한 개념과 저 장에 나온 아이디어를 마음대로 취합해서는 안 되는 책이다. 하나의 통합된 책으로서 신중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읽어야 한다. 한 장에 소개된 개념들은 다른 장에서 다시 언급되며 이때 등장하는 개념의 의미와 중요성은 독자가 이전 장의 지식을 소화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각 장들은 서로 연결되게끔 구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읽어야 하고 모든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하며 모든 개념을 이해하고 소화해야 한다.
부의 비밀은 종종 개인을 위한 최초의 성공 철학으로 불린다. 철학이란 사업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철학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안내하는 체계적인 원리이며 사람들에게 윤리와 가치 기준을 제공한다. 이 책은 당신이 생각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당신의 사고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새로운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편집자들은 이 책의 세부 내용이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지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글의 소재가 현대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원래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했다. 부의 비밀의 가장 큰 특징은 나폴레온 힐이 각 장마다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자수성가 거부들의 실제 사례를 직접 취재하여 인용했다는 점이다. 이번 완전판에서는 힐이 소개한 사례는 물론이고 카네기의 성공 원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현대의 사례까지 추가했다. 그 밖에도 독자의 흥미를 끌만하다고 생각한 부분에는 편집자들이 최근의 추이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덧붙였다. 필요할 경우에는 나폴레온 힐 철학의 다양한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책과 다른 자료들을 제시했으며 또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의 경우 현재 생존하는 작가의 글을 다룰 때와 같은 신중한 자세로 접근했다. 문장이 너무 길게 연결되었거나 표기법이 낡았거나 그 밖에 다른 형식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현대의 문법 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현대의 용례를 따라 고쳤다. 가난도, 부도 모두 생각의 산물이다. 생각이 재산이다. 생각만으로 토머스 에디슨과 동업자가 되다. 인간의 생각이란 구체적인 실제다. 명확한 목표, 인내, 뜨거운 열망과 결합하면 부나 기타 물질적인 대상으로 전환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수년 전 에드윈 C. 반즈는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이 깨달음이 즉시 효험을 나타내진 않았다. 그러나 위대한 토머스 에디슨의 사업 동료가 되겠다는 열망이 불붙으면서 조금씩 효력을 드러냈다. 반즈가 품은 열망의 가장 큰 특징은 명확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에디슨 밑에서 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했다. 그가 어떻게 열망을 실현했는지에 주목한다면 부에 도달하는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에디슨의 사업 동료가 되고 싶다는 열망 또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사실 반즈는 그 생각을 실행할 처지가 아니었다. 일단 두 가지 큰 문제가 버티고 있었다. 그는 에디슨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에디슨의 연구소가 위치한 뉴저지주의 이스트 오렌지까지 갈 기차표를 살 돈이 없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반즈의 불타는 열망은 그렇게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발명가와 뜨내기. 마침내 에디슨 연구소에 당도한 반즈는 위대한 발명가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했다. 몇 년 뒤 에디슨은 반즈와의 첫 만남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는 평범한 뜨내기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남달라. 한번 마음먹은 것은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인한 결단력이 배어 있었다. 이후 실제로 그를 겪어본 결과
마음속 깊이 품은 열망은 자신의 온 미래를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다. 그 후 그가 어떤 기회를 원했을 때 나는 선뜻 허락해 주었다. 반즈는 성공할 때까지 자신의 결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그는 성과로 보여주었다. 반즈가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첫 출발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외모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실 반즈의 외모는 확실히 그에게 불리했다. 중요한 건 바로 그의 생각이었다. 반즈가 처음부터 에디슨과 동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처음에는 에디슨 밑에서 변변치 못한 임금을 받는 평사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도 목표로 삼은 기회는 다가오지 않았고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열망을 끊임없이 불태웠던 것이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일을 진지하게 준비할 때 그 일은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 반즈는 에디슨과 동업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손에 넣을 때까지 만반의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마음을 바꿔먹고 다른 데 가서 영업사원 자리나 알아볼까? 그는 이렇게 한숨 짓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더욱 격려했다. 나는 에디슨과 사업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어. 내 생애를 걸고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어. 사람이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그 목적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몰입할 때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가. 당시 청년이었던 반즈는 아마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단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한 그의 끈질긴 결단력과 인내 덕분에 그는 모든 장애물을 이겨냈고 결국 그토록 갈구하던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다. 마침내 기회가 다가왔다. 기회는 반즈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다른 방향에서 찾아왔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기회의 술수라고 할 수 있다. 기회란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습성이 있다. 불운이나 일시적 패배의 가면을 쓰고 찾아드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다. 당시에는 에디슨이 이른바 에디슨 구슬 녹음기로 알려진 신제품을 완성하던 무렵이었다.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그 제품에 대해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 여간에서는 팔려나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즈는 드디어 기회가 왔음을 알아차렸다. 기회는 발명가와 반즈 외에는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은 괴상하게 생긴 기계 속에 조용히 도사리고 있었다. 반즈는 자신이 그 녹음기를 판매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에디슨에게 그럴 의향을 밝혔다. 에디슨은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결국 반즈는 기계의 판매에 나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고 에디슨은 그에게 녹음기의 전국 유통권 및 판매권을 주었다. 이 사업을 통해 반즈는 큰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해냈다. 누구나 생각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진실을 증명한 것이다. 반즈의 첫 소망이 실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벌어들였는지 확실히 알 순 없지만 약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의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20세기 초반 300만 달러의 가치는 21세기 초반 5천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금액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자산이 있었다. 즉
생각이라는 무형의 가치에 이미 알려진 성공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물질적인 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반즈는 말 그대로 생각을 통해 위대한 에디슨과 동업자가 될 수 있었다. 생각으로 부를 거머쥐었던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을 뿐이고 그 목표를 실현할 때까지 준비하겠다고 결심했을 뿐이었다. 1미터 아래의 금광.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일시적 패배 앞에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이런 실수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골드러쉬 시절 내 친구 R.U. 다비의 숙부는 금맥을 찾아 부자가 되겠다는 황금 열병에 전염돼 서부의 콜로라도로 향했다. 그는 땅 속보다도 사람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은 금을 캐낼 수 있다는 진리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곡괭이와 삽을 메고 금을 찾는 일에 착수했다. 몇 주간의 고된 작업 끝에 마침내 반짝이는 광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암석의 표면을 깨고 광석을 채굴할 장비가 필요했다. 그는 조용히 광산을 닫고 고향인 메릴랜드주 윌리엄즈버그로 돌아갔다. 그리고 친척들과 몇몇 이웃들에게 금광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들은 돈을 모아 장비를 구입해서는 서부로 보냈다. 다비도 숙부와 합류하기로 뜻을 모으고 함께 광산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처음 파낸 광석을 재련소에 보내 검사를 받아보니 콜로라도에서 가장 질 좋은 금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광석을 두어 차례 더 실어내면 빚을 말끔히 갚을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터였다. 차감기가 계속 아래로 파내려 갈수록 다비와 숙부는 점점 더 큰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았다. 금맥이 사라진 것이다. 무지개 끝에 도달했지만 기대했던 황금단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필사적으로 차감기를 가동시키며 금맥을 다시 찾아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결국 그들은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장비를 200~300달러라는 헐값으로 고물상에 팔아넘기고는 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후 고물상은 광산 기사를 대동하고서 그 광산을 조사하고 간단한 계산을 했다. 그 결과 광산의 본래 주인들이 단층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광산 기사의 계산에 따르면 다비와 숙부가 포기한 지점에서 불과 1미터 아래에 금맥이 묻혀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지점에서 광맥이 발견되었다. 고물상은 몇백만 달러를 거머쥐었다. 포기하기 전에 현명하게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기에 그런 행운을 얻은 것이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 다비는 열망이 실제 황금으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닫고서 손실을 몇 배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생명보험업계에 진출하여 영업사원으로 일을 시작한 뒤였다. 1미터 아래에 묻힌 금맥을 중간에 포기하고 놓친 다비는 새로운 일터에서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고 철저한 교훈으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다짐했다. 이제 1미터 앞에서 중단하지 않겠어. 보험을 구매하라고 설득할 때 고객이 거절한다고 해서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비는 연간 100만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뛰어난 영업사원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끈기는 금맥 찾던 시절에 포기가 준 교훈에서 비롯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어떤 이든 인생에서 성공을 만나려면 먼저
숱한 일시적 좌절과 실패를 맞닥뜨려야 하는 법이다. 패배가 닥쳐올 때 가장 손쉽고 가장 논리적인 대응은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20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 이상의 인사들이 나에게 털어놓은 공통된 이야기는 실패가 자신을 사로잡은 그 지점에서 바로 한 발짝 너머에 인생 최대의 성공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패는 모순적이고 교활한 사기꾼이다. 실패는 당신이 성공을 거의 코앞에 두고 있을 때 당신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데서 기쁨을 누린다. 기업인이자 자기개발 연설가인 웨인 앨린 루트는 모든 실패는 동일한 크기의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 라는 나폴레온 힐의 신조에 깊은 영감을 얻어 실패의 기쁨을 지필했다. 1990년대 말 출간된 이 책에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웨인 자신의 성공 스토리가 담겨 있다. 이 책은 다른 인물들의 다양한 성공 사례도 소개하며 부와 명예는 오직 실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 중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 잭 웰치의 이야기도 있다. 잭 웰치는 거대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기 전 플라스틱 공장의 폭발 사고로 참담한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또한 억만장자 찰스 슈왑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낙제생이었고 학습 능력이 부진하여 기초 영어 과목에서도 2번이나 낙제했다. 이후 월스트리트에 진출해서도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신 후에야 부자가 될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실베스터 스텔론, 브루스 윌리스, 오프라 윈프리, 빌 클린턴, 스티브 잡스도 또 도널드 트럼프 및 널리 알려진 성공 인사들 모두 성공을 향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 실패를 경험해야 했다. 그들은 모두 실패를 맛보았으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패배자로 남지 않았다. 찰스 F. 캐터링은 자동차 점화 장치, 점화 플러그, 에어컨용 프레온가스, 자동 변속기 등을 발명해 200개 이상의 특허를 획득한 인물이다. 그는 실패에 관해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6살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 해에 서너 번은 시험을 거쳐야 한다. 시험에 한 번 낙제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발명가란 거의 언제나 실패를 하게 마련이다. 시도하고 실패하기를 1000번쯤은 반복하다가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는다. 학교 시험과 발명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늘 말한다. 우리의 최대 임무는 신입사원들한테 똑똑하게 실패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직원들이 효과적인 방법을 배울 때까지 몇 번이고 실험을 되풀이하고 시도와 실패를 경험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실패는 그저 연습 사격에 지나지 않으니 말이다. 50센트가 가르쳐준 인내. 다비는 이른바 역경의 수업에 단련된 직후 안 돼가 반드시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숙부가 오래된 방앗간에서 밀 빻는 걸 거들고 있었다. 당시 숙부는 대농장을 운영했고 그곳에는 많은 흑인 소작농들이 거주했다. 방앗간 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한 작은 여자아이가 들어와 문간에 섰다. 소작농의 딸이었다. 숙부가 고개를 들고 아이를 보더니 무슨 일이냐 하고 무뚝뚝하게 물었다.
엄마가 50센트만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소녀는 유순하게 대꾸했다. 안 돼. 숙부는 퉁명스레 쏘아붙였다. 어서 돌아가거라. 소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숙부는 아이가 아직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던 일을 계속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가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걸 보고는 가라고 했잖아. 어서 가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래도 아이는 꿈쩍하지 않았다. 숙부는 막 제분기에 부어 넣으려던 곡식자루를 내려놓고 아이를 향해 성큼 다가섰다. 다비는 숨을 들이마셨다. 숙부의 성질이 불같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숙부가 아이 앞으로 불쑥 다가서자 아이도 냉큼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 엄마는 그 50센트가 꼭 있어야 해요. 라고 새된 소리로 외쳤다. 숙부는 주춤하며 잠시 아이를 바라보더니 주머니를 뒤적거려 50센트를 꺼내 건네주었다. 아이는 돈을 받아쥐고는 자신이 방금 승리를 거둔 어른한테서 경계의 눈초리를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이가 나가고 나서 숙부는 상자에 앉아 10여 분 동안이나 창밖을 멍하게 내다보았다. 방금 있었던 어이없는 일을 얼떨떨한 심정으로 되새기는 것이 분명했다. 다비 또한 그 순간 넋나간 듯 생각에 잠겼다. 조그만 아이가 의도적으로 어른을 압도하는 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숙부의 불같은 노여움을 수그러지게 하고 순한 양처럼 만든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소녀는 어떤 기이한 힘을 사용했기에 조금 전에 그 위태로운 상황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 궁금증이 다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해답은 수년 뒤 그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찾아낼 수 있었다. 묘하게도 내가 다비의 신기한 경험담을 들은 자리는 옛날의 그 방앗간, 그의 숙부가 흑인 소녀에게 압도당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곰팡내 나는 낡은 방앗간에 서서 다비는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고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이가 대체 무슨 신기한 힘을 썼기에 숙부를 그토록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몇 가지 원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완벽한 해답이 될 것이다. 그때 그 어린아이가 우연히 발휘한 것과 똑같은 힘을 당신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안내 또한 해두었다. 주의를 기울이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놀라운 힘이 아이를 위기에서 구해주었는지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 장에서 그 힘을 언뜻 파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장에서 순간적으로 포착할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이 항상 깨어 있다면 이 책의 어느 부분에서든 그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완벽한 계획이나 목적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아니면 과거의 실패나 좌절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좌절하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지도 모른다. 내가 다비에게 흑인 소녀가 무심코 사용했던 힘에 관해 설명해 주자 그는 자신이 지난 30년간 생명보험 영업사원으로서 거둔 성공은 그 아이에게서 배운 교훈 덕이라고 이내 털어놓았다. 다비는 이렇게 고백했다.
고객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잘 가라는 말로 나를 밀어내려 할 때마다 그 옛날 방앗간에서 큰 눈을 부릅뜨고 서 있던 아이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꼭 체결시키고 말 테다 라고 다짐했죠. 내가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계약의 반 이상은 고객한테서 아니오라는 말이 나온 뒤에 이루어졌답니다. 또한 그는 금맥을 1미터 앞에 두고 중단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말했다. 그 경험은 또 다른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밀고 나가라는 교훈을 얻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교훈이었던 겁니다. 다비의 경험은 우리가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단순한 것이지만 운명을 저울질하는 해답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사실 그에게 그 경험은 인생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이 두 가지 극적인 경험을 통해 부자가 되었는데 그 경험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 경험 속에서 그러한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는 되돌아볼 만한 작은 실패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패배를 기회의 디딤돌로 바꾸는 기술을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한단 말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바로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 답을 마련하기 위해 13개의 원칙들을 이 책에 소개했다. 각 원칙은 개별적으로 또는 연합하여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당신이 찾고 있는 특정 해답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 원칙들은 당신이 찾는 해답이 불현듯 하나의 아이디어, 계획 또는 목표로 떠오르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성공을 이루려면 한 가지 확실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책에 제시된 13가지 원칙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가장 유익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 성공의식. 본론에 들어가 이 원칙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부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아주 빨리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몰려오기 때문에 당신은 가난했던 지난 시절 동안 그 부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일 것이다. 부라는 것은 열심히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온다는 일반적인 신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다. 하지만 생각을 통해 부를 쌓기 시작할 때 당신은 별다른 수고 없이도 그저 마음의 상태에서 그리고 명확한 목적에서 부가 창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부를 끌어오는 마음 상태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나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25년을 투자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부자들이 부를 쌓는 방법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당신은 가능한 빨리 이 원리를 익히고 적용하여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이 손대는 모든 것이 이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불가능할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불가능이라는 말에 너무 친숙하다는 것이다. 효과 없는 원칙, 실행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만 온통 꿰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다른 이들을 성공으로 이끈 원리를 추구하고
여기에 온 열정을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탄생했다. 성공은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실패는 스스로 실패를 지향하는 사람을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실패 지향적인 마음가짐을 성공 지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들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보통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믿음만으로 모든 사물과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이다. 독자들 중에는 지금까지 가난, 궁핍, 불행, 실패, 패배에 깊이 젖은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애를 먹는 이도 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빠진 이들을 볼 때면 중국에서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 온 어느 중국인 학생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느 날 하퍼 총장이 교정에서 이 동양인 청년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국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총장님처럼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눈길이요. 관점과 습관이 문제인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 또한 마찬가지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정한 테두리 안에 가둔 채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면 자신이 설정한 한계가 실제로 타당하다고 믿는 실수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불가능을 이긴 포드의 V8 자동차. 헨리 포드는 V8 자동차를 생산하기로 결정하고는 8기통 엔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기술자들에게 이 엔진의 설계도를 만들라고 지시했지만 기술진은 설계도를 그려본 후 8개의 실린더를 하나의 동체로 제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포드의 주문은 한결같았다. 어쨌든 만들어낼 것.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술진의 대답이었다. 해보시오. 포드의 명령이 다시 떨어졌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성공할 때까지 전념하시오. 기술진은 작업을 계속했고 6개월이 지났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역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기술진은 포드의 주문을 실현시키려고 갖은 연구를 다했다. 그러나 결론은 매번 같았다. 불가능. 한 해가 다 지나갈 무렵 포드는 기술진을 불러들이고 그동안의 상황을 점검했다. 보고 결과는 포드의 지시를 실현시킬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당장 다시 시도하시오. 포드의 말이었다. 나는 그게 필요하고 꼭 손에 넣을 것이오. 그들은 다시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마치 마력이라도 작용한 듯 마침내 비결이 드러났다. 포드의 결단력이 거둔 또 한 차례의 승리였다. 헨리 포드는 성공의 원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 원칙들 중 하나는 열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포드의 일화를 기억해 두었다가 포드의 엄청난 성공 비밀이 적혀 있는 문장을 확실하게 찾아내보라. 만일 당신이 헨리 포드를 부자로 만든 그 원칙을 찾아낼 수 있다면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포드 못지않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포드의 행동을 단순한 고집으로 해석하는 독자들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 이 기법이 우주 항공, 컴퓨터,
의약품, 군수품 분야 등 수많은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복잡하고 장기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획자들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요소가 필요하게 되리라는 걸 예상하곤 한다. 즉, A에서 B로 건너뛸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 때문에 단념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면 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결국 그 방법이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법이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해낼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지키고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인내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운명의 주인인 이유. 유명한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가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예언적인 시를 썼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인 이유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품은 지배적인 생각에 자성을 띈다고 윌리엄 헨리가 말해 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마치 자성을 띤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지배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힘이나 사람이나 삶의 환경을 끌어오는 것과도 같다고 말이다. 엄청난 부를 끌어모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부에 대한 강한 욕구로 자성을 띠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일러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돈에 대한 욕구가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만들어낼 때까지 돈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그러나 시인 헨리는 시라는 형태로 위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에 만족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시의 철학적인 의미를 해석하도록 남겨두었다. 그 진리는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었고 마침내 나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원리들이 우리의 경제적 운명을 지배하는 비밀을 품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당신의 운명을 바꿀 원리. 이제 13가지 성공 원칙들 가운데 첫 번째 원칙을 살펴볼 준비를 마쳤다. 그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여정에 임하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이 결코 어느 한 사람이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이들이 그 효력을 입증했으며 당신 또한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걸 곧 알게 될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세일럼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다. 불타는 열망을 품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 강연 내용에 한 졸업생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를 삶의 초석으로 삼은 청년은 그 후 연방 상원 의원이 되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행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는 어느 날 나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 장에서 말할 성공 원칙인 열망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다음 장을 소개하는 의미로 그의 편지를 공개할까 한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친애하는 나폴레온 힐 선생님께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처한 문제를 깊이 통찰할 기회가 있었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1922년
선생님께서 세일럼 대학 졸업식장에서 연설을 하셨죠. 그날 선생님은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을 분명히 심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길 기회를 갖게 된 것도 그때의 교훈 덕분이며 앞으로 제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게 되든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힘이 될 친구도 단돈 1달러도 없던 헨리 포드가 위대한 자리에 도달한 사연을 감동적으로 들려주셨던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강연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결심했죠. 어떤 난관이 닥쳐도 혼자 힘으로 성공하고야 말겠다고요. 수천 명의 청년들이 올해도 학업을 마칠 테고 앞으로도 많은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학교 문을 나서게 되겠죠. 그들도 모두 제가 선생님께 들었던 것 같은 현실적인 격려의 메시지를 기다릴 것입니다. 인생의 첫 발을 떼는 시점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을 테니까요. 선생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므로 그 젊은이들에게도 해답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꿀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 맨몸으로 일어서야 하는 사람, 손실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바로 선생님일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성공 철학을 담은 저서를 출판한다면 직접 서명하신 첫 번째 책을 갖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행운을 빕니다. 제닝스 랜돌프 드림 1922년 그 연설을 한 이후 나는 제닝스 랜돌프가 미국 유수의 항공사 중역과 탁월한 자기개발 연설가를 거쳐 웨스트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의 자리에 오르는 걸 지켜보았다. 그 졸업 연설을 하고 나서 35년 후인 1957년 나는 세일럼 대학 졸업식에서 다시 한번 연설을 하게 되었고 명예 문학박사 학위까지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다음 장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읽을 내용은 당신이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성공의 13가지 원칙들은 일찍이 나폴레온 힐이 나열한 실제 성공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그 효력이 입증되었다. 그 후에도 현대의 수많은 전문가와 작가들이 이 원칙을 실천했고 찬사를 보냈으며 또한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손에 쥔 이 책을 이미 읽었다. 이 책이 그처럼 큰 성공을 거두었으니 틀림없이 당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다. 의심은 금물이다. 실천에 옮기시기를. 만약 당신이 나폴레온 힐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여 당신이 믿고 싶거나 따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행동에 옮긴다면, 그러고 나서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면 당신의 실패가 이 책 때문인지 당신 자신 때문인지는 결코 판단할 수 없게 될 것이다.